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방비 폭등으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긴급 대책을 내놨는데 불만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같은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게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년에 15만 2천 원을 지원하는데 올 겨울에 한해 이걸 2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할인해주는 저소득 가구의 할인액도 최대 3만 6천 원에서 2배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대상 가구는 160만 가구입니다. 이런 내용을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긴급 발표한 건 불만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여당과는 당정 협의도 생략할 정도로 급하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등은 전 정부가 제때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기존 여권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1분기 가스 요금은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분기 이후 요금에 대해선 확답을 피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야당들은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까지,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지원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난방비를 둘러싸고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논쟁이 재연되는 모양새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야당들은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가구들로 지원을 확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분들은 서민층이나 중산층도 굉장히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지금 요 닥친 고물가 고에너지난의 서민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죠.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소득 하위 30%까지는 1인당 25만 원, 60%까지는 1인당 15만 원, 80%까지는 10만 원씩 차등 지원하자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4,100만 명이 지원 대상인데 7조 2천억 원이 들 걸로 추산했습니다. 이 돈은 갑작스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남긴 대기업들에게 이른바 횡재세를 걷어 마련하자고 했습니다. 횡재세는 지난해부터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유류 회사들, 에너지 회사들이 우리는 고통받지만 엄청난 영업이익을 또 거두기도 합니다. 예상 외의 이익을 얻는 영역으로부터 일부 세금을 좀 더 걷든지 부담금을 걷어서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게 30만 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가정마다 43만 원을, 독일도 12월 가스 요금을 정부가 모두 부담해주고 있다며 다른 나라 사례도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 12조 8천억 부자 감세의 절반만 지원해도 가구당 평균 32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책 없는 돈풀기라며 반대했습니다. 민생을 핑계대며 또다시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나서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라 돈을 내 주머니 참짓돈처럼 쓰려는 인식부터 즉각 버려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횡재세 도입 제안에 대해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라며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도시가스 요금 부담은 큰데 지원 대상엔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더워지고 에너지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원의 기준과 방식을 다시 챙겨봐야 할 시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강모 씨의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은 20만 원, 1년 전 같은 달보다 6만 원, 40% 넘게 올랐습니다. 음식 조리를 위해 주택용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만 사용량이 많다 보니 빠듯한 가게 운영에 부담이 큽니다. 생계를 위해 아낄 수도 없는데 올라간 도시가스 요금은 강 씨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고 혼자 그냥 벙어리 냉가스 말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도리가 없어요. 이번 대책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포함돼 할인 혜택을 받는 건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부터로 나머지 대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을 키우며 부모를 모시고 살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자녀가 3명인 가구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그 같이 세금 내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지 않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단순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모두 소득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적정 난방 온도를 21도로 정하고 주거시설의 단열 구조와 연료비 추세, 지역별 평균 기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미국도 가정의 열 효율 등 36개 지표의 복합 기준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원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역에 맞는 금액, 가구원수에 맞는 금액, 물론 적정 기온, 온도, 습도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난방하는 거가 나올 거잖아요. 구체적인 연구를 갖고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기후 변화가 해마다 이어지는 지금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난방비 걱정이 크다 보니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계시죠? 낮에 아무도 없을 땐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하는 건 도움이 될까요? 흔히 뽁뽁이라 그러죠. 이거 창문에 붙이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김윤미 기자가 난방비 줄이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몇 시간 집을 비우는 정도라면 보일러는 외출 모드를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평소 생활 온도보다 2, 3도 정도 낮게 두면 됩니다.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로만 온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대부분 10도 이하에서 작동합니다. 이 때문에 실내 온도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외출 후 돌아와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합니다. 개별 난방이든 지역 난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3일 이상 집을 비우더라도 보일러 전원은 끄면 안 됩니다. 보일러 배관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혹한이 이어지면 그대로 얼어버릴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보통 설정 온도보다 2, 3도 낮추시는 게 좋고요. 장기간 외출하실 경우에는 외출 모드를 사용한 것이 열 사용 합리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사용도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습기 덕분에 공기 순환이 잘 돼 보일러를 틀었을 때 실내 온도가 더 빨리 오르고 수증기가 열을 품고 있어서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충격 완화용 비닐 포장재인 이른바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찬 기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뽁뽁이를 붙이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른 게 화상카메라 촬영으로도 나타납니다. 다만 방향을 잘 가려서 붙여야 합니다. 남쪽 창문은 그냥 두는 게 낫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일사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남향 쪽의 창에는 붙이지 않는 게 좋겠고요. 북향이나 해가 들지 않는 곳에서는 충분한 단열 효과를 갖다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보일러를 1등급 제품으로 바꾸는 걸로도 30%가량 연료 절감 효과가 있고 내복을 입으면 2.4도의 보온 효과가 있어 그만큼 난방 온도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비용이 좀 들지만 단열용 플라스틱 패널을 시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꼭지를 찬물 쪽으로 돌려놔야 온수를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기록적인 한파에 이어 오늘은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최대 8cm가 넘는 한방눈이 내린 건데요. 거리에 나선 시민들뿐 아니라 차들도 말 그대로 엉금엉금 기어다닌 하루였습니다. 항공기 결항과 지연,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굵은 눈발이 날리는 서울 강남의 출근길. 우산을 들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시민들이 종종 걸음으로 움직입니다. 도로에 눈이 쌓이면서 차량들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평소보다 한 30분 정도 먼저 나왔고요. 나오고 보니까 차량이 많이 막혀서 버스를 좀 기다렸어요.
대중교통을 택한 시민들이 일찍부터 버스 정류장에 몰렸고 지하철역에도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 긴 줄이 생겼습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폭설에 차를 두고 나온 시민들로 이곳 지하철 역사는 출근길 내내 붐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새벽부터 시간당 1cm의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평소와 달라진 비탈길을 오가는 어르신과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발을 뗐고 운동 삼아 슬슬 걸어보려고 걸은 거죠. 종종 걸을 수뿐이 없는데 뭐 나와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조심조심 가려고 이제 장갑이랑 장화도 신고. 다리를 다친 동생이 걱정된 언니는 우산을 들고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많이 미끄러워서 목발이 좀 미끄러질 뻔했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에도 눈이 가득한 상태인데요.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미끄럽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5cm, 인천 8.4cm, 경기 부천 6.1cm, 충남 서산에도 6.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 도로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데 미끄러질까 봐 이렇게 치우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제설 작업이 펼쳐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항공기 12편이 결항됐고 수백 편의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어젯하여 탑승 지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하권 추위 속에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 신고도 1,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눈은 오후 들어 대체로 그쳤지만 내일부터는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도 등 다시 한파가 닥칠 예정이어서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폭설과 한파 속에 차량이 방전돼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선 주차된 차량 수백 대가 한꺼번에 방전되면서 주차 대행 서비스가 2시간가량 마비돼 입국장을 빠져나온 고객들이 추위 속에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눈이 수북히 쌓인 채 주차된 차들 뒤로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출국에 앞서 차량을 주차 대행업체에 맡겼던 승객들입니다. 하지만 대기 시간이 2-3시간 이상 길어지는데도 반납되는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7시 40분 전에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10시쯤 받았어요, 차를. 6시 왔는데 9시 넘어서까지 차를 못 받으신 분도 있어요. 공항에 주차돼 있던 차량 수백 대가 강추위 속에서 무더기로 방전된 겁니다. 그나마 어제는 충전용 차량이라도 빨리 왔지만 눈이 쏟아진 오늘은 그마저도 늦어져 차량 인도가 한때 마비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차량은 열쇠까지 방전돼 위치 파악에 더 애를 먹었습니다. 차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폭설 때문에 충전 차량이 제대로 오질 않아서 우리 주차 대행 직원이 직접 가서 충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차를 찾아야 되고. 추위 속에 몇 시간씩 차를 기다린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애기들 울고 다른 분도 막 항의하고 그러는데 사고 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겨울철, 폭증하는 차량 고장 신고의 대부분은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정비소에 직접 와 봤는데요. 요 며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렇게 고장 차량들이 많아져 분주한 모습입니다. 성능이 약해졌는데 갑자기 확 날씨가 추워지면 냉간 시에 수명이 많이 떨어져서 시동이 많이 안 걸릴 확률이 높죠. 강추위가 이어진 어제와 오늘 한 보험사에 접수된 배터리 방전 신고는 10만 건에 달했습니다. 지금 최강 한파다 보니까 평상시 대비 5배에서 6배 정도, 어저께 거의 한 90건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겨울철 차량 방전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배터리 성능 점검을 받고 장시간 주차할 때는 블랙박스의 전원을 꺼두는 게 좋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수십 년 만에 초강력 한파는 강은 물론 바다까지 얼렸습니다. 중국 바레만은 두꺼운 얼음에 북극해처럼 변했고 우리 한강과 임진강은 얼음 조각들로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이번 한파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줍니다. 현인아 기자입니다. 동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강추위는 중국 바레만 일대를 북극해처럼 만들었습니다. 바다가 얼며 만들어진 얼음 조각들이 수면을 뒤덮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바레만의 42%, 서울 면적의 20배나 되는 해역이 얼음으로 뒤덮였다고 말했습니다. 커다란 배가 얼음을 헤치면서 전진하는 모습이 쇠빙선처럼 보입니다. 크기가 작은 선박이나 어선들은 두꺼운 얼음에 가로막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기록적인 강추위에 경기도 일산대교 부근에도 유빙이 출현했습니다. 강을 하얗게 뒤덮은 얼음 조각들이 하류를 따라 흘러갑니다. 크고 작은 얼음이 강 상류뿐 아니라 하류도 점령했습니다. 하류를 따라 내려가면 한강과 임진강이 한 곳에서 만나 합류하는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나옵니다. 북쪽을 바라보니 임진강을 뒤덮은 유빙이 보입니다. 북녘 땅을 왼쪽에 두고 유빙이 빙하처럼 흐릅니다.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북한의 예성강에서 나온 유빙이 바다에서 만나는 강화도 북단 해역입니다. 강화도와 교동도로 있는 교동대교 아래도 유빙이 가득합니다. 빙산처럼 제법 큰 유빙이 물살을 가르며 흘러갑니다. 취재팀이 갈 수 없는 북녘 땅의 상황은 인공위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25일 유럽 우주국의 지구관측 위성이 북한 압록강 하구 유역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압록강을 뒤덮은 유빙이 바다로 흘러드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압록강이 토해낸 유빙이 검푸른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이곳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를 가르는 청천강 하구입니다. 얼어붙은 강에서 유빙이 쏟아져 나오고 바닷물도 얼었습니다. 조류를 따라 퍼지는 새하얀 유빙이 검푸른 바다 빛깔과 대조를 이뤄 동장군의 창끝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한반도와 일본을 강타한 초강력 한파의 위력, 강과 바다 빛깔을 은색으로 바꾼 유빙이 말해줍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뇌전증인 것처럼 꾸며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현직 의사의 골프 선수, 프로게이머 코치까지 모두 같은 수법으로 병역 기피를 시도했다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병역 기피를 도왔던 가족과 친지들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전증 환자처럼 발작 증세를 연기한다. 119에 신고하는데 군면제가 급하다면 대형 종합병원으로 아니면 동네 병원을 골라 뇌전증 진단을 받아라. 7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을 받고 팔린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 내용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119에 신고하고 발작 증세를 본 것처럼 목격자 진술을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뇌전증 약인 항경련제를 꾸준히 복용해 차곡차곡 진료 기록을 쌓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검찰이 병역의 신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한 병역 기피 알선업자 구모 씨에 이어 동업자 김모 씨도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고객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프로 골프 선수와 현직 의사, 프로게이머 코치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군면제를 못 받으면 전액 환불한다는 장담에 15명이 총 2억여 원을 건넸습니다. 항경련제로 투약하면 보수 전액을 줘야 되는데 계약 성립 시에 2천만 원을 줘야 되고 뇌전증 발작을 봤다고 거짓 진술한 가족과 친지 6명도 공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아직 병역 면제 시도자 50여 명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역의 신 구 씨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고객이라고 과시했는데 이들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면제 받으신 분들 있죠, 아드님. 제 이름 물어보면 다 알아요. 제가 누군지. 있는 아들, 그 아들도 마찬가지고. 검찰은 프로 배구 조재성 선수, 프로축구 K리그 선수 1명, 래퍼 라비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대마 사범 20명이 적발이 됐습니다. 재벌가 자제들 뿐 아니라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연예기획사 대표까지 대마를 몰래 피우고 유통시켜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한 감귤밭. 돌담을 넘어 제일 구석으로 가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따로 심어져 있습니다. 5가닥으로 뻗은 가느다란 잎사귀들. 바로 대마나무입니다. 아이 글씨로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인 방, 안에선 말린 대마가 나옵니다. 3인조 그룹 출신 미국 국적 가수 안모 씨가 대마를 버젓이 키우다 적발된 겁니다.
서울의 한 레지던스형 호텔 지하주차장. 한 남성이 검은색 차량 조수석에 비닐봉지를 들고 타더니 잠시 뒤 봉지 대신 돈다발을 들고 내립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40살 홍모 씨인데 돈다발과 바꾼 봉지에는 대마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남양유업 3세로부터 대마의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20명을 적발했습니다. 남양유업 3세는 미국 국적 사업가에게 공급받은 대마를 범효성가 3세, JB금융그룹 사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에게 팔았습니다. 유통망은 고려제강과 한일합섬 창업자의 손자, 중견건설업체 회장 아들, 연예기획사 대표, 컨설팅업체 이사까지 거미줄처럼 뻗었습니다. 유학 시절 대마를 경험한 이들이 귀국 이후에도 유통망을 구축했던 겁니다. 최근 SNS상의 비대면 마약 거래와 달리 본건은 서로 인적 관계로 얽혀 있는 상황으로 자신들만의 마약 카르텔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범행해 왔습니다. 건설업체 회장 아들은 임신 중인 아내와 해외로 태교 여행을 가서도 대마를 피웠습니다. 대부분 관련, 즉 담배 형태가 아니라 중독성이 훨씬 높은 액상으로 피웠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20명 중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출장을 간다며 해외로 출국한 한일합섬 3세 등 3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조두순이나 김근식, 박병화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출소를 할 때마다 이들이 살게 될 지역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일이 반복돼 왔었죠. 이런 성범죄자들이 출소 이후에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10월 출소한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가 경기도 화성시에 거처를 마련하자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즉시 퇴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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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2년이 지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이사만 하려 해도 일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민들은 조두순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입구를 쇠창살로 막아놨는데요. 아예 열리지 않도록 용접까지 해뒀습니다. 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을 막아선 주민들. 출소 직전 과거 범행이 드러나 김근식이 다시 구속되면서 충돌을 피했습니다. 법무부가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올해 핵심 과제 1호로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500m 안에는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5월에 국회에 낸다는 겁니다. 이미 죗값을 치렀는데 거주, 이주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법무부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법원의 판단도 받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불특정 다수인을 사냥하듯이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괴물들에 대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에게 공식 업무 보고를 받은 건 작년 7월 이후 두 번째로 한 장관은 이번에도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가 축소시킨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원상 복구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처한 정부 기조대로 불법 집단 행동과 반법치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기 수가 2만 명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8,982명으로 재작년 같은 달보다 4.3% 감소했습니다. 이는 월간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반면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사망자는 늘어서 인구 자연 감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구는 10만 7,004명이 줄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바로간다 사이팅 김현지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불타버린 구룡마을. 지금도 이렇게 잿더미 상태 그대로인데 폭설까지 쏟아졌습니다. 졸지에 집을 잃은 이재민 60여 명은 구청이 마련한 임시숙소에 머물러 왔지만 그곳도 곧 비워져야 하는데요. 이재민들의 사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적은 거의 없고 새소리만 들리는 구룡마을.
흰 눈이 마을을 뒤덮었지만 화염이 휩쓸고 간 흔적까지 감추진 못했습니다. 발화 지점 근처엔 노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냄비와 주전자 등 온갖 집기류들이 타 있고 골라놓은 연탄은 눈에 다 젖어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타다 남은 집기류라도 챙겨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눈이 쌓이자 그마저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30년 차 마을 주민 김남구 씨의 집터에 가본 건 눈이 오기 전인 어제였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냉장고 부서진 거, 그다음에 연탄 난로. 부엌이었나 봐요, 여기. 그렇습니다. 이쪽은 방이고 그런 거죠. 그럼 연탄 쌓아놓은 게 지금 저런 상태입니다. 예. 방 안에 뒀던 금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싱크대로 연결되던 수도관에선 계속 물이 나오고 있고 그 아래가 다 얼었습니다. 허탈한 표정으로 집터를 둘러보던 목회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책입니다, 이게. 이런 것도 지난 수제에 저희가 이쪽 또 한쪽 벽이 너무 세가지고 다 새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대로 다 타서 없네요. 잔해로 남은 단열재 안에는 불에 취약한 스티로폼만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타버린 구룡마을의 집들은 대부분 수십 년 된 무허가 건물들이라 다시 지을 수 없습니다. 이재민 60여 명이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인데 구청이 마련한 임시 숙박시설도 2주 안에 비워줘야 합니다. 이어 서울 외곽의 임대주택으로 가야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 부담 등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선뜻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딴 데로 가서 뭐 살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임대료가 아니라 또 뭐 한 20만 원 이상 낸다고 하더라고. 물과 전기만 된다면 천막이나 가건물을 설치해서라도 마을에 남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 장비 가지고 그냥 하루만 다 걷어요. 쓰레기 걷어내고 뭐 컨테이너만 또 갖다 놔도 훌륭하죠. 기초연금 받는 거 그것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자식들이 배려 없이 도움 없이 그렇게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생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서울시는 향후 구룡마을 전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앞서 500여 세대도 임대주택으로 옮긴 만큼 임대주택 입주 외엔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화재 후 한파와 대설이 덮친 구룡마을은 여전히 떡섬으로 불리는 보온재 등에 의지한 채 불에 취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집집마다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이렇게 먼지가 쌓인 채 방치돼 있고요.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화마를 피했지만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속내도 전보다 복잡해졌습니다. 불안하지. 그냥 연탄도 그냥 누가 갖다 불 있는 거 갖다 버려가지고 탔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심장 뛰어 죽겠어. 바로 간다 김현지입니다. 경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 9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한 경찰은 학대가 74차례 있었다고 보고 교사를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반 만에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한 피해 부모들은 모두 180여 건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영주의 한 어린이집 교실. 한 교사가 교실 구석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달려가더니 손으로 머리를 거세게 폭행합니다. 아이는 옆으로 쓰러집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앉아서 가방을 정리하는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려치더니 연이어 한 차례 더 폭행합니다. 이곳 어린이집에서 이뤄진 학대 장면들입니다. 사건 1년 반 뒤 피해 부모들이 가까스로 CCTV를 확보해 추가 학대 의심 사례를 찾아낸 건데 모두 180여 건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와 재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된 것은 학대 74차례에 그쳤습니다. 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부모들은 경찰이 더 많은 학대 의심 사례를 수사했더라면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냐며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애초에 경찰이건 시청이건 똑바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았더라면 저희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더 저도 정확하게 알고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애는 토마토 먹다가도 선생님이 토마토 먹다가 나 못 먹는다고 때렸어. 뭐 어떻게 나를 때렸어. 화장실에 가뒀어. 피해 부모들은 180여 건의 학대 정황에 대해 다시 수사해달라며 경찰과 영주시청에 해당 교사를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장슬기 기자입니다. 얼마 전 신사동의 한 카페에 이렇게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주차 부스에 가려서 매장 출입문이 어디인지 찾기도 어렵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 카페 앞에서 지난 10일 벌어진 일입니다. 흰 컨테이너를 실은 지게차가 다가옵니다. 주차 관리 초소로 쓰이는 컨테이너인데 갑자기 카페 입구 앞에 내려놓습니다. 간격이 너무 붙었다고 느꼈는지 조금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교묘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막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페 측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컨테이너를 내려놓은 쪽에서 되려 뭔가를 항변합니다. 경찰한테도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간판 보이고 문 열리는데 뭔 상관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년 전 카페 업주인 김모 씨 부부는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250만 원의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이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새 건물주는 계약 갱신 시점이 임박한 작년 말 월세 100만 원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주변 시세, 그리고 건물주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350이면 내가 자존심이 좀 그래도 되겠다. 근데 내가 같은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는 몇천씩 LC가 안 되면 1,200씩 올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건물주가 직권으로 올릴 수 있는 인상폭은 5%. 그 이상 올리려면 세입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김 씨로선 한 번에 40%를 올려주기는 버거웠습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갱신 기한이 지나자 건물주가 매장 앞에 컨테이너를 갖다 두며 세입자를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네, 이렇게 주차 박스와 매장 주 출입문 간의 거리는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카페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벼락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와서도 출입구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한참 기웃기웃 보게 됐어요. 한 부동산 법인 대표인 건물주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세입자와 대화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쪽 반응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씨바 치고 나가게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되게 양반인 거예요. 지자체는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기를 쳐다보면 되게 답답해요. 내가 앞으로 장사하는 데에서 내 앞길이 저렇게 막혀있는 기분인 거죠. 문은 이만큼 열려요. 숨만 쉬게 만들어 놓고 나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에 접수된 임대료 관련 상담 건수는 15,000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반도체 관련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전현직 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 3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의 피해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허청 사법경찰이 중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넘긴 것으로 지목된 연구원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핸드폰,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나와 있는 종이. 이 연구원을 포함해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전 현직 직원 6명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입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2-3명의 사람이 행동이 좀 수상하다 하는 게 저희들 첩보에 이제 일단 저희들 전달이 됐고. 주범인 대기업 직원은 임원 승진에 실패하자 지난 2019년 중국 기업과 비밀리에 동업을 약속했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내부망에서 기술을 빼내는 동시에 메신저로 중국 내 연마제 생산 설비를 구축하면서 사업을 관리했습니다. 다른 회사 연구원도 3명 포섭해 중국 업체로 옮기게 했습니다. 이들 입당은 국내에서 받는 연봉의 2배에서 3배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기업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이 유출되면서 규모가 가장 작은 회사의 피해액만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112건, 피해 금액은 26조 원이 넘는데 이 가운데 36건은 국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기술 대부분은 중국으로 유출됐습니다. 기술 중심 회사일수록 일찍 퇴직합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갖고 다른 곳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허청은 우수한 반도체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특허 심사관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법원 등의 기술 유출 범죄 형량 상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회사죠. 스페이스X가 국내 기간 통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위성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 통신 시장은 대기업들이 빡빡하게 경쟁하고 있죠. 뭘 노리는 걸까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입니다. 상공 36,000km에 떠 있는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300에서 1,500km의 낮은 궤도를 도는 초소형 위성을 쏘아 올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지궤도 위성보다 장비 가격이 싸고 훨씬 낮게 떠 있어 신호 도달 거리가 짧아 속도가 더 빠릅니다. There's a need for connectivity in places that don't have it right now, or where it is connectivity is very limited. It'll be at least $5 billion, and maybe as much as 10.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 통신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스페이스X는 일반 고객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선박이나 기내 와이파이처럼 기존 통신망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서비스 제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링크는 위성에서 보내는 전파를 수신할 장비만 있으면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일부 테슬라 충전소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해 자율주행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There it is, the Starlink satellite dish. We're at the supercharger station in Lake City, Florida. 현재 세계 통신사가 과점한 한국 시장에서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하면 향후 6G 통신이 상용화될 때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기존 5G 통신은 지상 기지국만으로 충분하지만 6G는 위성 통신과 지상 통신망 연결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플라잉카라든지 UAV 같은 거 그런 산업들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 산업은 지상망으로 커버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2030년 이후에 6G가 이제 주도권을 놓고 싸울 때 당연히 위성하는 회사가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당국은 스타링크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의 안정성, 국내 이용자 보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를 쓰는 농민들에게 명확한 기준 없이 많게는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한전 직원이 아무도 없는 농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창고까지 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 구례군에서 벌꿀 농사를 짓는 한 농가의 앞마당입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창고 문을 엽니다. 잠시 뒤 스마트폰으로 창고 내부를 구석구석 찍은 뒤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30분 뒤 양봉 농민인 집주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전 직원이었습니다. 전화가 왔더라고, 한전 직원이요. 근데 나가 바깥에 나와서 그 다음날 오라니까. 그런데 통화 하루 뒤 700만 원의 위약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저온 창고에 쓰는 농사용 전기를 부당 사용했다는 건데 창고 한켠에 있던 유자차 한 통과 우유 한 상자를 농산물이 아니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공문도 없었고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고 700 얼마를 내야 되네 어찌네 막 겁을 줬었더라고요. 하지만 한전 직원은 주인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그 방문자가 임의로 주거에 침입해서 창고문을 열어보고 물건의 여부를 확인했다면 주거 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약금 기준도 없습니다.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읍소하자 700만 원인 위약금은 70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단 침입에 고무줄 위약금까지. 농민들은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이
이젠 횡포에 가깝다고 하소연합니다. 구례 곳곳에서는 힘없는 농민들에게만 위약금을 부과했다며 한전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전 측은 농가 무단 침입 논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내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됩니다. 사업주 등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1년 동안 과연 달라졌을까요? 먼저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서울 관악구 폐기물 분리수거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빠의 차가 분체도 완료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딴 데 다 보여버리면은 금방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644명. 하루에 2명의 노동자가 영원히 퇴근을 못합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가 위험하다고 호소합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외줄로 들어올립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건설 현장, 안전발판이 빠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에 집중하게 되면 안전발판이 빠져 있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많이 떨어져 죽습니다. 받침목이 미끄러지면서 쌓아둔 슬라브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 뒤엔 같은 공장 산소 절단장에서 호수가 폭발했습니다. 가스토치로 재료를 다듬는 이른바 스카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작업도구 폭발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건 이때는 숨진 사람이 없어서일 뿐입니다. 해마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발생합니다. 22년도에 중대재해가 또 발생을 해서 압수수색을 2번이나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 모두 229건의 사건이 입건됐지만 재판까지 넘어간 건 11건, 대기업이 기소된 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줄여야 된다,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법을 적용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사나 기소를 굉장히 꺼리게 될 수 있고.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입장 변화가 처벌을 미루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이 경영활동만 위축시키니까 처벌 조항을 완화하자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고, 아니 경영자를 처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은 안전요원들, 등 뒤엔 바디캠 사용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슴에 단 바디캠으로 노동자들의 작업 현장을 촬영합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사측 입장과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돌리기 위한 체증용이라는 노동자들 입장이 대립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건설 현장에선 변한 게 많습니다. 구석구석 CCTV가 달렸고 무사고 확인서, 성실 시공 서약서 같은 서류도 등장했습니다. 불법이나 부실 시공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관계기관과 언론 등에 고발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사고 확인서는 뭐냐면 오늘 혹시라도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의 책임은 건설사에 있지 않고 나에게다라는 걸 서명하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책임을 경영 책임자에게 직접 묻겠다는 겁니다. 안전설비도 하고 사람도 더 많이 투입해서 사고를 막으라는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대형 로펌에서 고액 자문을 받았고요. 안전보건 책임자라는 직책을 만들어 CEO 대신 처벌받게 할 수는 없을지 궁리했습니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 사고를 당한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1호인 이 기업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위헌 심판이 개시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겨진 재판은 모두 중지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법률이 어떤 내용인지 불명확한 내용, 저희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그런 많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정부도 자율 예방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노동계는 법 이름에 처벌이 들어간 이유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로 형사처벌된 경영 책임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로 처벌이나 규제 중심이었나?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면 아니죠. 왜냐하면 제대로 책임을 묻고 제대로 처벌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안전하지 않은 일터, 위험에 외주하는 여전한데 이제 첫 돌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공방에 빠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다른 나토 국가들까지 동참하면 100대 안팎의 탱크가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쟁의 판도가 바뀔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투 로봇으로 서방 탱크들을 격퇴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탱크는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이미 뛰어난 실전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120mm 주포와 기관총을 장착했고 1,500마력의 터빈 엔진으로 시속 68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뛰어난 장갑 능력으로 탑승 군인을 보호하고 거의 모든 지형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역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데 120mm 주포를 사용하고 시속 70km의 속도로 최대 34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There's every reason to believe that it is a dramatically superior vehicle to the one the Russians are now fielding and to the ones that the Ukrainians are now fielding. 미국은 31대를, 독일은 14대를 지원합니다. 폴란드와 네덜란드,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까지 합하면 100여 대의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Supporting Ukraine's ability to fight off Russian aggression to defend it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is a worldwide commitment. Not just it's a worldwide commitment. 러시아의 탱크를 무력화시킨 제블린, 그리고 탄약고를 잇따라 타격한 하이마스에 이어 탱크는 돈바스 등 동부 전선의 지상전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뚫어낼 핵심 전력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전 배치되기까지 최소 몇 달이 필요해 올해 봄 무렵에나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탱크는 다 불타버릴 것이라며 전투 로봇 마르케르를 대전차용으로 개량해 전선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도구를 주면 일을 끝내겠다며 미국의 전투기 지원도 요청했는데요. 백악관은 이해는 한다면서도 마지막 남은 전투기 지원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최근 전례 없는 폭우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도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또 다른 지역에서는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용주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3주 동안 캘리포니아에는 하루 평균 23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1년치 비가 불과 며칠 만에 쏟아진 겁니다. Oh my God. This is like the apocalypse. 사망자는 20명, 재산 피해는 40조 원을 넘겼습니다. 폭우 피해를 입었던 LA 북쪽의 한 마을. 40여 가구 중에 멀쩡한 집을 찾기 힘듭니다. 겨울에 늘상 말라있던 강이 불어나면서 1층의 화장실과 세탁실, 침실이 모두 침수됐습니다. Have you ever seen this kind of water before in your life? No, never in my life. I mean, in flooding like this, I would have never thought living in Southern California. 강을 건너가던 도중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버린 마을 보안관의 트럭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주변에 물과 흙이 빠지지 않으면서 지금도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It's crazy. I hope this isn't the new normal with like global warming and everything, and I hope that it doesn't continue. 도시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배수 시설도 무용지물로 만든 폭우에 부엌 전체가 잠겨 바닥 타일을 모두 뜯어내야 했습니다.
당분간 화장실이 임시 주방입니다. They don't cover rising water. No. It wasn't in my policy. You never thought I need a flooding insurance. I didn't never think I'd have a flood here. 도로 한가운데 생겨난 커다란 싱크홀. 균열이 멈추지 않아 복구 작업은 요원합니다. 산사태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도로 곳곳이 여전히 폐쇄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도로 가장자리에는 손으로 꿈쩍도 하지 않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왔는데도 캘리포니아는 사상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강처럼 길게 형성된 이른바 대기의 강 현상이 특정 지역만 가로질러 갔을 뿐 콜로라도 강과 샤스타 호수 등 중요 상수원은 여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And if you dump water on a sponge that's next to your sink, it's going to have to fill up that sponge before it begins to overflow and actually enter the sink. Same is true with California. 기후 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이 공존하는 특이한 현상이 이제는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에 1,700만 원을 기부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문건과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와 이화영 부지사에게 물량 공세를 펼쳤던 정황이 적지 않은데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2020년 기부활동 내역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2020년 2월 26일 경기도지사에게 1,750만 원을 기부했다며 회장님이 추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20년 지기 친구인 쌍방울 박모 부회장은 작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회장 지시로 기부했고 대부분 코로나19 마스크를 사는 데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 무렵 쌍방울이 대북 사업의 대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물량 공세를 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 부회장은 당시 총선에 출마한 이화영 부지사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 달여 뒤 렉서스 법인 차량도 제공했는데 최우양 전 부회장 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우양 전 부회장은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의 최측근으로 최근 대장동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들을 사회이사로 선임한 이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사회이사로 임명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통화한 기억조차 없다며 서로 모른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한 안에 횡령과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금 추적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내준 흔적이 나올지가 1차 관건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기부 경위, 대북 사업 과정, 또 사회이사 선임 이유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 대표팀의 핵심 불펜으로 주목받는 선수죠. KBO 리그 최고의 땅볼 유도형 투수 LG 정우영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만났습니다. 홈플레이트 앞에서 크게 휘는 정우영의 투심 패스트볼에 타자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데뷔 4년 만에 첫 홀드왕 타이틀을 따낸 정우영은 생애 처음 태극마크도 달게 됐습니다. 대표팀에 저도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가고 이제 TV로만 보고 있었어가지고 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몇 번의 실패가 있어가지고 좀 동기부여도 됐던 것 같고 10살 때 임창용의 뱀 직구에 감탄하며 꿈을 키웠던 WBC여서 더 각별합니다. 2009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임창용 선배 때문에 거의 본 것 같아요, WBC를. 그 당시 워낙 자등주셨고 또 같은 사이드아머로서 많이 존경하는 선수였어가지고 땅볼 비율에서 비교 대상조차 없고 4년간 피홈런도 8개에 불과한 정우영. 홈런이 잘 나오는 도쿄돔의 특성 탓에 대표팀의 핵심 투수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항상 있습니다. 땅볼을 많이 낼 수 있는 자신은 있고요. 또 제 던지는 성향 자체가 공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볼이 좀 많이 나오는
의욕만큼 WBC 공인구도 닳고 닳았습니다. 던지면 던질수록 자신감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실밥 간격이 좁다고 해야 될까요? 무브먼트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공도 미끄럽다 보니까 회전도 많이 먹을 것 같고 움직임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매 경기 던질 각오로 마친 정우영. 국제 무대에 제대로 이름을 알릴 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또 처음 태극마크를 이렇게 WBC라는 큰 국제대회로 나가게 돼서 또 영광스럽고 후회 없는 경기하고 실망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우리와 맞붙게 될 일본은 오늘 30명의 대표팀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6일 12명의 핵심 명단을 발표한 일본 대표팀 나머지 18명의 명단까지 확정했는데요. 다르비슈, 오타니 등 슈퍼스타들을 비롯해 일본이 넘어니를 두고 있는 라스 누타, 올해 보스턴에 입단한 요시다 등 5명의 메이저리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리야마 감독은 역대 3번째 우승을 위해 지키는 야구를 펼치겠다며 총 15명의 투수를 선발했는데요. 눈에 띄는 건 평균 연령입니다. 27.3세로 역대 WBC 대표팀 중 최연소이고 29.4세인 우리보다도 젊습니다. 운명의 한일전은 3월 10일 도쿄돔에서 열립니다. 수원의 우승과 80득점 80도움을 목표로 염기훈 선수가 은퇴를 번복했는데요. 올해 40살이 된 왼발의 마법사를 손장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83년생으로 올해 40살이 된 염기훈. 일부 코치들보다 1~2살이 더 많고 선수단 막내는 거의 아들뻘입니다.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멘토. 아 진짜요? 근데 3년 연속으로. 저 인터뷰 형 못 보셨어요? 저 목표 준프로 하고. 아 그래? 형 어시스트 적골. 한번 해봐야겠네. 그래도 특유의 왼발킥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19살 이상민과의 골대 맞추기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힘에 붙이는 것도 있긴 한데 저도 옛날 첫 신인 때 그런 생각이 나서 좀 열심히 요즘 그런 선수들과 좀 몸부딪히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데뷔한 염기훈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17년간 77골에 110어시스트를 기록해 통산 도움 1위를 달리고 있고 장기인 프리킥 골도 17골로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을 예고했던 지난 시즌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올리지 못한 데다 팀도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내려가 1년만 더 뛰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이루지 못한 리그 우승의 꿈. 염기훈은 팀 우승은 물론 이제 3골 남은 K리그 최초 80득점 80도움 대기록도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간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 좀 페널티킥 좀 얻어달라고 좀 더 맛있는 걸 사주고 조금 그렇게 좀 후배들한테 좀 부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네, NBA에서 나온 환상적인 더블 클러치입니다. 수비수 3명 사이를 피해서 멋지게 마무리했죠.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한파에 폭설까지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저도 겪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수도관이 파열돼 지하 주차장이 막히고 흐르는 물이 그대로 보드름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동파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에는 총 656건이 집계돼 올겨울 들어 가장 많았는데요. 당분간은 영하 10도 안팎으로 추워서 주변 점검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밤이 된 지금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만 다시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내일 출근길 서울이 영하 9도, 대관령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현재 눈구름은 주로 남부지방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충청과 호남지방 중심으론 눈이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 내륙의 눈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 지방은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2도, 대구 영하 5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안동과 광주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말 서울 등 수도권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